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클린업 시스템 문제점하고 사업비, 허위 사업비를 두 차례 말씀드린 거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지, 지금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고, 어떻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막을 수 없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한 팀장님이 저한테 큰 제목을 잡아서 좀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제가 잠깐 메모를 좀 해왔는데, 그 내용 중심으로 대충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나, 근데 이런 지금까지 허위 사업비든 아니면 뭐 허위 계약이든 이런 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왜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외관상으로는 이런 모든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항상 조합 쪽에서 대응 원리는 뭐냐면 총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결정한 대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업비, 지난번에 제가 왕심 1구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사업비가 대단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대부분은 최초 조합 설립 인가시보다는 따블 정도는 대부분 올라가 있습니다. 관리처분 단계까지 보면. 그런데 심한 조합은 뭐 3배까지 올라간 데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업비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성이 있다, 허위 사업비나 사업비 부풀리기가 있었다, 이렇게 아무리 주장을 해도 시공비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거의 일반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서 사업비 항목을 잘못 책정한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조합원들 중에는 해당 분야의 종사자도 있고, 이게 문제가 뭐라는 것 정도를 아는 조합원도 의외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항상 벽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조합원 총회에서 다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왕심 1구역 사례에서 보면, 그동안에 전체 13번의 총회를 했을 때 역대 투표율 1, 2, 3위가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는 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600억 올라갈 때는 뭐 82%, 우선 580억 올라갈 때 뭐 79%, 그 다음에 세 번째로 77%대가 뭐 한 460억 올라갈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수치만 놓고 보면, 근데 그렇게 그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찬성률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들도, 투표율이나 찬성률이 한때 사업비를 10% 이상 올리려면 정관 변경을 필요로 하고, 정관 변경이 필요한, 그 사업비에 관한 정관 변경이 필요로 할 때 3분의 2의 동의를 제작조합원에 얻으라는 것 때문에 약 67%의 동의를 못 얻어서 소송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패소 판결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지금은 근데 그걸로 아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하는 조합이 없습니다. 당하는 조합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OS한테 부탁만 하면 그 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게 가장 민감해야 될 사업비 부분이 가장 높은 지지율과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OS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국 서명결에서의 조작, 소위 말해서 조합원 의사가 왜곡되는 일을 막지 않고는 조합비리를 전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 부분을 시정하기라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명결에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 위조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지 못하도록, 또 설사 누군가에 의해서 왜곡을 당했다면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건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처벌이 받고 또 밝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일부 조합에서 어렵사리 그 어떤 확인을 한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조합원의 서명결의서가 위조가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어렵게 당사자들의 이제 확인을 받아서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한결같이 지금까지 무혐의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조합장을 고소를 해요. 조합장이 그 총회를 주관했으니까. 그러면 주최권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 조합장의 변소는 딱 하나입니다. 아, 내가 그걸 관여했던 게 아니라 OS 홍보 대행 용역업체에 맡겼다, OS한테. 그러면 이미 피고 소유로 지정이 안 돼 있는 OS 사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오겠죠. 뭐 그런 게 있었느냐? 사실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형벌은 범죄 행위자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사장은 오면 한결같이 나도 모르겠다. 그 당시에 실제로 현장에 고용했던 사람이 뭐 한 50명 되는데 그 중에 이걸 그러면 누가 했는지 나도 모른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위조물도 있고 증거물도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지사건 같으면 그 당시에 종사했던 50명을 다 와라 해서 뭐 필적 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고소사건은
그러면 수사기관은 대부분 고소인을 불러놓고 자 이런 진술들이 있었는데 조합장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러고 외주 용역을 줬다 그러고 내가 보니까 확인이 됐고 계약서도 있고 또 외주 용역 사장은 부르니까 자기도 전체적으로 OS 용으로 한 50명 고용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뭐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알지만 뭐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모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고소인이 입증하세요라고 얘기하면 고소인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증거 부족이죠. 고소인이 입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100% 무혐의라고. 또 그게 재판에서는 증거물. 네. 재판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만약에 그걸 몇 장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겁니다. 이제 뭐 행정사건이나 뭐 민사사건에서는 종이계획 무효를 다투거나 뭐 어떤 관처 분야 사업 시행에 무효를 다투는 행정사건이 있다 한다면 의결권이 문제가 돼서 이제 그걸 확인하면 그럼 법원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죠. 예를 들면 벌써 위조된 게 20매가 확인된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 이런 판결이 좀 참 좋은데 자 법정에 그러면 그 사람을 나오라 해라. 우선 안 나가려고 합니다. 조합원들은. 자기가 분명히 확인서를 써줬는데 법정에 나가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하라고 그러면 우선 불편해하죠. 그럼 나중에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설사 가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 조합원들이 밝혀낸 거는 예를 들어서 뭐 10장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의결 정족수까지 부족하려면 이 사람 10장을 제외해도 의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 이러면 대부분 법원은 일부 무죄이익이 확인됐고 증거로 정확히 법정에서 증거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런데 이걸 빼더라도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의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보수적인 판결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불법행위의 증거물로 확보했지만 행위 당사자를 가려내지도 못하고 또 그것이 전체적인 판결이나 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이 부분에서는 거의 조합원의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사실상 이걸 밝혀내기라는 것은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현실이기도 하고 재판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은 수사기관 자체가 의지를 갖고 접근해서 민지사건은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수사기관이 기획을 해서 일체에 가면 대부분의 제가 옛날에 서울시 의원님을 통해서 그 전립식 도장을 보여줬던 것도 OS 업체나 정비업체는 정비사업체는 대부분 과거에는 전립식 도장들이 있었고 근데 과거에는 이제는 동의서 같은 것도 지장을 찍고 신분증을 붙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도장을 새기는 기계를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사무실에. 그래서 인감이 필요한 곳에만 이제 그걸 쓰기 위해서 인감이 필요한 곳에는 인감증명을 이쪽에 놓고 요즘 도장 파는 기계가 컴퓨터로 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스캔해서 이쪽에 그대로 스캔한 그걸 그대로 뜨면 사실은 인감증명서와 언젠가 조합에 제출된 적이 있는 인감증명서와 이 사람 인감도장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인장 감정업체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진보로 나온답니다. 만약 국가세 감정을 해도. 그러나 최초 도장을 갖다 이 사람이 최초 인감도장을 갖다 이거하고 비교하면 위법 감정을 할 수가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인감도장을 최초 인형 본인이 갖고 있는 진본 인감도장을 행정자치부에서 인감을 등록을 할 때 전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로 전사하는 과정에서 인감 증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인형을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 전사하는 과정에서 좀 밀린대요. 그래서 그러나 요거와 요거는 진본이 나오지만 그래서 원 도장을 갖다 비교하면은 감정은 가능하다. 정밀 감정을 하면 위법 감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에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실제로 인감 증명과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정 의뢰를 하더라도 진본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 동의서가 좀 변경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일반 서면 결의서, 일반 안건에 대한 안건, 그 처리 방법 같은 경우는 인감도장을 찍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히려 인감도장을 찍게 하면 더 위험할 수 있죠. 그걸 그냥 새겨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조합의 대의원이었던 사람한테 들은 얘기는 인감도장을 OS 업체가 하루 저녁 옵시대를 내에서 작업하는데 80개가 나오더라. 하룻밤을 꼬박 새고 나니까 80개의 인감도장이 만들어져서 나오고 실제로 찍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대다수의 정비업체나 그 OS 업체가 인장을 새기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서명 결의서들이 이 조합의 사업 시행에 관련된 서류는 조합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걸 나중에 조합이 청산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되면 구청으로 이관해서 향후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인계 받아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청이 최소한 증거물들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구청이 5년간 보관하라는 규정인데 설사 그걸 안 지킨다 한들 과태료 500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과연 이관이 서명결의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현재 조합에는 대다수 조합이 한결같이 비대위들이 만약에 해임총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맨 먼저 조합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명결의서를 확보하고 싶어해요. 근데 무력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해임이 되고 나면 사실은 뭐 이 사람은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그 해임총회를 주관했던 사람이 조합을 곧바로 접수할 수 할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비대위들이 해임총회를 주관하거나 그러면 자기들이 마치 이제 조합을 몰아냈으니 자기들이 점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찾아하는 게 서명결의서예요. 자기들도 알거든요, 조합원도. 그런데 한결같이 서명결의서 확보에는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서명결의서를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관하냐라고 했더니 정비업체의 금고에 보관한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총회를 주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반에 노출시켜서 조합에다가 함부로 맡겨놓기에는 대단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조합에 이제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권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사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이상가가 이걸 들고 나가거나 사본이 유출됐을 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 갈등 요소가 언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합에 보관을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합원들도 많이 알아요. 우리 조합에는 서명결의서가 없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정비업체에 있다. 제가 뭐 조합에 지난 한 몇 달 전에 그 총회 한 대도 제가 작년에 총회 한 대를 가봤는데 총회가 끝나자마자 정비업체가 서명결의서를 바로 밀봉에 갖고 조합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래서 조합원들이 서명결의서 확인하자라고 조합에 가려고 했는데 안 와요. 정비업체 바로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이죠. 홍은 12구역이 그랬죠. 끝나자마자 서명결의서를 보자 라고 하고 공개를 하겠다, 뭐 이런 재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총회가 좀 석연찮게 끝났는지 끝나자마자 정비업체가 곧바로 서명결의서 분실신고를 파출소에 해버렸습니다. 의사로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홍은 1-1-가 그랬나요? 12가 아니었나요? 홍은 누구죠? 그 할머니인데. 네. 아니, 저기요. 그럼 친구까지 경찰서가 그래서 곧바로 분실신고를 하는 그런 참 기가 막힌 그 지혜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실신고증 하나가 있으면 되니까 의사로 작성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서면결의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최소한 서면결의서가 만약에 위조를 방지하려면 극히 너무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 서면결의서는 근데 심지어 총회장이 가지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대부분 조합들이. 근데 성원은 서면 몇 장, 그 다음에 현장 참석 몇 장 이렇게 해서 합계를 해서 이제 성원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총회를 개최할 때는 총회 개최 일시간이고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서면이라는 놈이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포함하니까. 그런데 이걸 안 갖고 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자는 그 시간에 여기 없었던 겁니다. 성원에서 잡히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개봉을 하면 곧바로 그리고 개봉을 하고 물론 개봉할 때 전 조합원이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지만 서면 물론 무기명도 아닙니다. 현장 투표 같은 경우. 그러나 참석자의 성원이 됐다고 얘기하려면 이 서면 제출자의 명단만이라도 호명을 해준다면 누구 해서 몇 장이라고 호명을 해준다면 더 이상 위조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이 녹취록이 남을 거니까. 그런데 이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행부 그러니까 원래 서면을 그러니까 저기 할 때도 현장 참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진구한 것도 OS 업체예요. 그 다음에 개표도 OS 업체가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확인자를 위해서 조합원 총회에 참석할 때 조합원 명부 확인하고 이제 현장 참석자 투표용지 교부하고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OS가 장악하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조합의 임원, 이 총회를 주관하는 사이에는 여지없이 용역이라는 게 동원돼서 조합원과 조합의 임원 사이에는 용역이라는 벽이 또 하나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주관하는 총회에서 OS가 서면을 진구했고 개표도 OS가 하고 현장 참석자를 확인해보고 싶은데 이 조합원 명부와 투표용지 교부도 OS가 하고 이거에 대한 개표도 OS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명결에서 위조를 막겠다고 국토부에서 내놓은 게 뭐냐면 현장 참석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창립총회,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이거는 현장을 20% 참석하라고 해놨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왜 중요하냐면 이 세 개 총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비에 대한 승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총 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비용에 관한 총회에 관한하는 현장 참석이 20%라고 했는데 그 외의 총회는 10%고요. 이것도 무력화된 지 오래입니다. 왜 그러냐? 현장 참석을 확인하려면,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조합원 명부가 확인돼야 되거든요. 근데 숫자 개념으로만 사람이 조합원과 조합원 간에 서로 모른단 말입니다. 인적 사항도 모르고 얼굴을 모르니까 일단은 머릿수만 육안으로 봤을 때 20%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현장 참석자 명부도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의사록 작성에는 한 번도 공개를 안 해요. 이것도 서명결도 공개 안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둘 다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시정법을 위반을 하는데 위반했다고 만약에 고소를 하면 벌금형 한 70만원 정도 때려놓고 선고유예를 합니다. 초법이래요. 환장하게. 이걸 누가 조합장을 직업적으로 해본 사람도 없을 거고 당연히 초범이겠죠. 이 문제를 삼는 경우도 처음이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처벌 때문에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범죄는 어마어마한데, 사실은 여기에 깊이 들어가 보면 공개 안 한 것은 도시정비법상의 규정을 준수 안 한 것이지만 공개를 하지 못하는 사유는 문서위조라는 엄청난 범죄가 숨어있기 때문인데 대부분 이걸 공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공개를 안 했다고 고소를 하자니 뭐 벌금형 조금 때린다면 선고유예를 하질 않나. 그래서 사실상 이 20%를 진위 여부를, 이 20%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장 참석자를 확인한다는 것도 OS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고, 심지어는 OS가 양로원이나 노숙자들한테 일당 주고 조합원인 것처럼 입장을 시킵니다. 근데 그래서 조합원 총회 모든 비대위들이 총회 제발 그 참석 그 조합원 명부 확인하는 데스크를 장악하고 싶어 하는데 여지없이 용역회사들에 의해서 막히죠. 그러니까 자율적인 결정이나 자율적인 확인 절차가 일체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만 나한테 의무만 부과되는 것이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총회장에서는 최소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이 서명결서 문제는 영원히 있는데, 이 서명결서 문제는 조합원들이 억울하게 아무리 사업비를 부담하고 허위 사업비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비를 부풀린다 한들 이 문제는 OS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대다수가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쉽게 마음만 먹으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 번만 여기에 대한 전속적인 수사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다 척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너무 간단하게 정관만 변경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행정관청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가 좀 이루어지면 조합원들은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나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나 이쪽에서 아무도 이 문제를 모른다는 거죠. 모르죠. 아는데 관심을 안 갖는지.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거에 관한 문제가 또 하나, 서명결에서 OS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업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사업비를 했으면 증거는 어차피 그 이관의 소리를 운영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조합에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이걸 볼 수 있다면, 또 검증이라도 추후에라도 범죄가 일어났으면 한 1, 2년 후에라도 이걸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걸 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임원 선거밖에 없습니다. 일반 조합원이 가서 보자고 해도 안 보여줄 거니까. 그러면 근데 임원 선거를 표준정관이 2006년도에 아마 국토교통부에 내려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15조 그 대개 표준정관들이 (15조) 문제는 2항의 문제입니다. 표준정관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조합 임원을, 자격을요,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시를 들어주길. 물론 표준정관이 법적 구성력은 어렵지만 대부분 요거를 그냥 별도로 만들기 뭐하니까 그냥 갖다 씁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조합 설립에서부터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대개는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 조합 설립 일자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여기에 거주한 자,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주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조합원들이 쓰는 말로 원주민이 아니면 이 조합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임원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그러면 정관 다른 규정에 보면 정관 9조인가요? 10조네요. 10조 1항 3호에 보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중에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피선임권이 보장이 안 되죠. 원주민 외에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창립총회 때는 설사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가는 과정에서는 수시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합이 대부분 누구나 조합원이면 내가 임원으로 들어가서 내 조합의 업무에 대해서 내가 조합 업무를 담당할 권리도 있을 것이고 또 확인해 볼 권리도 있어야 되는데 원주민은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고 후에 후발적으로 사원 조합원들 승계조합원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지 투자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의식이 살아있어도 저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식이 있어도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조합의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임권, 피선임권이 있다는 것은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정관에서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관 규정이 그러니까 국토부가 정관 규정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15조 3항에 보면 자, 임기를 2년으로 되게 해놨습니다. 근데 조합마다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참 한심한 게 표준정관에는 2년으로 하라고 해놨어. 2년으로 하되 총회 의견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거를 조합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악용하냐면 총회 의견을 거쳐 연임하라고 했지 자기들끼리 다시 원래 하던 임원들끼리만 출마할 수 있는 거를 연임이라고 마치 해석을 해요. 그래갖고 대의원에서 총회 안들을 상정할 때 연임의 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 후보를 금지하는 건점으로 이해를 하고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거야. 의뢰인. 그러니까 연임은 어떤 사람이 임기가 끝나고 2번이나 3번 의결만 거치면 또 담당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이지 우리만 해야 되는 게 연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조합원의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을 마치 연임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임원이 다시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 규정도 문제지만 15조 2항도 문제지만 임원의 자격을 따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15조 3항에서 말하는 연임이라는 것을 실제로 조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구청에서는 사업이 불법적으로 가고 있으면 이걸 인가를 구청이 더구나 해주기 때문에 임원에 관한 사람도 인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최소한의 임원의 개선 권고를 한다. 행정 지도를 해서 다른 조합원들의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그런 의미의 연임을 못하도록이라도 해주면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연임으로만 안건만 대의원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100%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OS가 이것도 대신해주거든요. 그러니까 OS는 정말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OS는 그야말로 약간의 감초입니다. 모든 일을 완성하고 모든 일을 덮어버리는 하나의 최종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네. 최종적인 그러니까 덮개 모든 일을 덮어버리는 여기를 지나면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제로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한테 우스갯소리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한테 맡겨주면 남부통일도 시키겠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맡겨주면 조합 일에 관한 모든 게 조합 일인 줄 알고 조합 일에 관한 자기한테 오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OS가 동원된 총회에서 아직 성원이 미달됐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 안건이 부결됐다는 사례도 아직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OS가 주도했을 때 간혹 조합원들이 엄청나게 반발해갖고 현장으로 다 몰려가서 부결시킨 사례는 있지만 보통 평온하게 진행되고 OS가 했을 때 부결된 사례나 성원이 미달된 사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OS가 만능으로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범죄인 건 압니다. 다. 조합도 알고 제가 통화하고 개인적으로 했던 조합의 간부도 다 알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하기 같은 얘기야. 문제가 되면 나만 되겠냐? 대한민국 조합이 다 되지. 아니, 내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OS들이, 그 다음에요. 정비업체가 OS를 직접 손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비업체는 계약 금액이 크고 여러 군데 핸들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OS가 돈이 되는 건 압니다. 한 달 만에 자금을 돌릴 수 있고 회전할 수 있고 받는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최소 한 장에 15만 원 이상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손댔다가 자기가 빠져나갈 부분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 핑계될 거리, 나는 모른다. 그 OS가 한 일이다. 근데 OS라는 회사 자체가 경비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회사 자체가 이렇게 직원이 상시 고용돼 있거나 해서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 OS 사장이 혼자 있으면 평소에 상시 근무 직원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누가 내가 OS 동료가 오다를 땄다, 총회를 맡아달라고 그러면 그쪽에 가서는 이쪽에서 한때 사업자를 가지고 사장을 했던 사람이 그쪽에 가서 팀장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 팀 OS 사장이 누군가가 오다를 따면 그 순간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밑에 팀장들을 몇 명을 알고 있으면 고참들이죠. 이 사람 밑에 또 일하는 팀원들이 있습니다. 경비 영역에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시 근무가 아니라 오다가 있을 때 팀장한테 연락하면 몇 사람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몇 사람 가능해, 몇 사람 가능해 그러면 그렇게 이제 숫자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OS가 때로는 A라는 업체에 가서 일했던 사람이 또 다른 데서는 B라는 업체에 가 있고 뭐 그냥 상시 고용체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수사가 시작돼도 그때 뭐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확하게 채증을 해놓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죠. 단지 기본적인 장비를 갖고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OS를, 그러니까 임원이 한 번도 변경되지 않고 무조건 그러니까 임기제도로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말은 2년 3년 규정하고 있지만 아예 종신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뭐 수사가 어쩌다가 뭐 돼서 구속이 되고 해서 강제로 권한을 박탈시키기 전에는 스스로의 조합원의 힘으로나 이런 변경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조합 문제는 앞으로도 영원히, 근데 해결 방식은 그다지 복잡하지도 않고 사실은 간단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조금만 다시 표준 정관을 정비해서 조금만 내려보내고 이 부분에 대한 행정 지도만 있어줘도,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를 다른 임원의 입후보를 금지한다라든지. 그런데 더 웃긴 건 OS를 아까, 근데 다른 임원을 간혹 조합이 반발합니다. 왜 연임을 기존 임원들끼리만 하느냐, 우리도 입후보할 기회를 달라 그러면 조합은 줍니다. 또 어떻게 주느냐, 알았다, 후보 등록해라. 후보 등록하죠. 근데 조합은 명부를 안 줍니다. 후보는 등록했는데 명부가 없어요. 선거운동을 못해요. 왜 안 주냐 그러면 주라는 규정이 없답니다. 금지 규정도 없으면 줘야 되는 거죠. 주지 말아라는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줘야만이 공정한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의 조합장이 조합원 명부를 가져라는 규정은 있나요? 어디? 그 사람들의 연락처를 지는 독점하라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후보에게 명부를 주라는 규정이 없대요. 명부를 안 줘요.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만드는 거예요. 더더욱이 웃긴 것은 OS를 고용을 하는데 기존 조합 임원이 조합 돈으로 줍니다. 지 돈도 아니에요. 이거는 순전히 개인의 지위에 관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총회 자체는 조합 업무가 맞지만 내가 조합장으로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내가 선거 홍보용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쓰는 건데, 기존 조합장은 조합의 돈으로 OS를 고용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10명을 고용했다, 새로운 후보에게도 5명을 붙여주고 자기도 5명을 하면 그래도 이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랑 100% 불리하지 않겠어요. 형식적으로 주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라도 되면 또 모르겠어요. 뭐 위조도 하려면 어차피 공평하게 하든지 서로. 근데 자기만 OS를 쓰고 있고 이 새로 입후보 등록한 사람은 그냥 허수아비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이 입후보 등록한 사람들이 대개 가보면 그런 경우에 조합에서 이제 주지 않습니까? 현장 투표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깁니다. 대부분 뭐 7대3 내지는 8대2로 이깁니다. 심지어는 경기도 모 시에서 작년 재작년이죠. 전직 바로 시장 출신하고 원래 그 동네 그냥 그 뭐 추진위원장 한다는 친구가 붙었어요. 현장에서는 8대2로 시장 이겼습니다. 서면을 가니까 시장표 하나도 없습니다. 조합원이, 이게 현장 표본과 서면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비사업은 결국은 시를 통해서
같이 인허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조그만 시에서 의왕시입니다. 그러면 전직 시장에 왔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되게 좋아할 겁니다. 앞으로 시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8대2로 이 사람이 무시하죠. 서면을 갔더니 이 사람 통화 거의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조합원 총회는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작은 조합에 나와도 안 됩니다라고. OS가 있는 한에. 그래서 그게 지금 서면결서 위조의 가장 큰 문제고 조합 문제 최종적인 어떤 해결 방안은 이 OS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것이냐,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사업비를 만드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 것이냐면 우선은 지금 이미 벌어져 버린 피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아까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사를 한 번만 해주면 그러니까 수사를 한다는 것, 범죄를 처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존의 범죄도 다스리는 처벌하는 효과가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수사기관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지식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총회 그런 도시정비 대부분 조합들이 지금 사업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운영비만 편성해 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예산만. 근데 사업비는 그냥 가만 놔두고 있다가 조합장이 임의로 다 모든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20개, 30개를 총회에다가 추인했던 내가 다 일을 했으니 조합원 총회에서 형식적으로 추인해달라는데 이 추인도 누가 담당해 주냐면 어차피 의결되죠. OS가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사전 의결을 거치라는 거거든요. 조합원 총회에서. 그러면 사전 의결을 안 거쳤을 때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게 실제로 고소를 해봐야 아주 처벌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처벌 수이고 실제로 또 법원에서 굉장히 가볍게 처벌합니다. 맨 처음에는 3억 몇천짜리 3억 2천인가 3억 4천이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 건 가지고 안 했다 그래서 벌금 1,000만 원짜리 했어요. 그게 2009 도 1429조 요게 도시정법 위반이다라고 일반인들이 알려지게 된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지게 된 8년인데 이때는 요거 가지고도 1,000만 원짜리 했습니다. 지금은 이 조합이 이런 계약을 40개를 했고 그 금액이 200억 정도 됩니다 해도 벌금이 100만 원도 안 나온 경우도 있고 200만 원 아주 운이 좋으면 200만 원 나와서 저기하고 조합장직을 한 3년 후에 대법원까지 질질 끌고 가다가 박탈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한 70만 원이나 선고받으면 그냥 합니다. 그거 내고. 근데 이걸로 인한 피해는 실제로 이런 계약이 민사상으로 무효라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효면 뭐하냐고. 이미 돈은 다 나갔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왜 허위 사업비와 부풀려진 사업비를 못 잡냐면 정관에는 분명히 32조 7항에 재개발조합 같으면 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 입찰이에요. 근데 그것도 국토부가 참 웃긴 게 이거는 재개발조합 정관에는 표준형만 이걸 만들어놨습니다. 재건축에는 이 말도 없습니다. 쪽파했습니다. 재건축은 지 맘대로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정관을 지키는 조합이 한 군데도 없는데 법률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정관에 불과해서. 그러니까 이런 정관의 미비점 때문에 법규의 미비점 때문에 실제로 조합 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OS가 이렇게 개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법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형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형법으로 처벌을 하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들을 정확히 밖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구나 이 계약서를 공개를 하지 않아도 1년 이하의 징역, 도시정법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란 말입니다. 이걸로 고소해봐야 이걸로 조합장이 떨어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업비를 썼는데 조합원으로서는 어디에 어떤 업체와 어떤 계약을 하면서 합당하게 썼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공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항상 언론에 문제가 되는데 가재부 사업자도 계약서 거의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왕신 2구역 해임총 했던 조합도 거의 공개된 거 없습니다. 띄엄띄엄 한두 개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 책자에서는 이 어떤 사업비가 나갔다고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제목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계약서를 바로 제공하고 그거밖에 없지만 그러더라도 상대 업체라도 알려면 계약서가 공개되면 어느 업체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최소한 이 업체가 도대체 있는 업체이긴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인 정도로 확인해 보려면 계약서만 공개가 돼도 세무서에라도 좀 의뢰를 해보면 이런 이름으로 너무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실제로 그 업체를 방문하고 찾아가 보면 페파컴퍼니처럼 아주 작은 사무실에 책상 한 개로 놓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알려면 계약서마저 공개되면 찾아가 보면 너무 쉽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조합은 계약서도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거기에 관한 처벌 규정도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죠. 근데 더구나 사업 계획서도 공개 안 해버리지, 관리처분 계획서도 공개 안 해버리지, 성취 클린업에 아주 소극적으로 기타에다 공개하라고 겨우 밀려갖고 그렇게 지침 내려놓은 이상 조합원으로서는 어느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해도 억울함을 풀 방법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래도 최근에 이제 해임 바람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는데 해임이라는 것도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정말로 문제라는 거죠. 국토부도 2006년도에 표준말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법률은 수없이 개정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면 법률을 개정했으면 디테일한 정관도 표준화를 좀 만들어서 그게 강제성은 없겠지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조합들은 그걸 따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또 정관을 인가해주는 주체도 구청이기 때문에 그 정관 인가 과정에서도 구청이 조금 지도를 해준다든지 그렇게만 조금만 행정기관이 움직여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전부 방관하거든요. 누구도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지구 지정되고 누군가가 동네 사람이 나서고 외부 업자가 개입돼서 일단 조합 설립 동의서만 받아버리면 이미 조합원들은 코가 끼어갖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OS가 끌고 갑니다. 정비업체가 OS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이 그 모든 사업비를 시공사가 이제 처음에는 차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리를 시정하려고 하면 시공사가 제일 싫어합니다. 시공사의 사업비는 사실 오르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돈이 물린 사람, 거기도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 비리를 시정하지 못하게 하는데 자기 돈이 나갔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잘못 쓰여져갖고 그 조합이 어떤 파탄 지경에 이르면 시공사도 사실은 상당한 피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리를 시정하는 걸 시공사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공사도 여기서 어떤 이익을 취한 게 있어서 그러겠죠. 조합원의 인지가 깨거나 조합원들이 알게 되는 게 두려운 게 뭔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용역업체가 저지르는 비리에 비하면 시공사는 그나마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용역업체에 비하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거기에 관한 가장 큰 리스크도 안고 있는 게 시공사가 맞는데 왜 시공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가장 아무튼 해임을 하거나 조합의 비리를 시정하고자 할 때 당혹스럽게 거부하고 막는 쪽도 시공사입니다. 선생님 뭐라고 추측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네? 그게 뭔지. 추측이요? 거기에서 진짜 막힌 게 영등포 지난번에 그 담당자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번에 그 조합장하고 아주 심각하게 싸웠던 건 사실이에요. 시공사는 네? 우선 근데 말씀드리면 조합장하고 같이 한다. 일반 일반 시행보다는 건축비가 많이 비쌉니다. 일반 시행 같으면 지하, 지상 따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지하, 지상 같이 줍니다. 평당 얼마로 때립니다. 대개 조합들은. 그 다음에 부대 공기시설, 상가 입점. 이거는 건축비 들어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 내장재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때립니다. 지상, 지하. 그런가 하면 임대주택. 임대주택 매각 가격이 실제로 임대주택에서 보는 손해가 제가 대단히 크다고 조합원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서울시나 각 지방공사가 사가는 금액이 자기들은 유명 브랜드에다가 예를 들어 평당 400에 맞췄다. 그런데 지상층은 320에서 340. 지하층은 이거의 63%에 결국은 매각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에서 엄청나게 손해보고 판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면 이 금액에 짓는 건설사가 없냐? 있죠. 왜냐하면 이 표준건축비에 의해서 임대사업들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이 나는 장사인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을 놓칠 리가 없죠. 근데 그걸로 하기에는 대기업의 제가 봐서는 이런 건 아닐까요? 어차피 지금 보면 조합원을 부담을 또 시킬 수가 있죠. 자기가 다 한 것들을. 네.
그리고 조합하고 가야 되고 철거업체를 가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 나중에 사업비 증액한 뭐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올릴 수 있고 자기 받아낼 수 있으니까 갔던 거 그렇죠. 아니죠 지금까지는. 예. 그리고 자기가 모든 키를 갖고 있다고 자기는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고 결국 나 아니면 이 집은 못 짓는다. 그 전에 있었던 비리와 관계없이 결국 철거가 끝나고 나면 모든 키를 시공사가 쥐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집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는 억울하다고 조합의 비리를 좀 시정해보고자 해도 이 사람의 시공사의 비리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나 지금 못 짓겠다 그러면 이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고 설사 집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집이 완공된 이후에 추가 분담금으로 되게 많은 조합을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 내겠다 그러면 시공사 키를 안 줍니다. 시공사와의 분양계약서 상의 의무로 다 이행을 했어요. 대부분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직접 싸울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합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길래 시공사에 줄 돈이 나는 시공사 주라고 조합원들 다 냈지 않습니까? 근데 시공사에 못 받은 돈이 너무 많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면서 조합원한테 돈을 더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조합원들이 조금 조합에다가 거부하고 그동안에 쓴 돈에 대한 정산이라도 하자 그러면 이미 입주 때는 됐고 시공사는 키를 못 주겠다. 이후 설사 조합원 총회에서 그걸 부결이 되면 시공사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라도 각서를 쓰면 내가 키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원래 의결하게 돼 있는 사항을 각서 쓰고 키 받습니다. 대부분. 이건 방법이 없어요. 조합원들 입장에서. 그게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라서 그 정도 가기 전에 이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결국에는 지금 그 입주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추가 분담금이 그래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가고 있고 그 조합원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될 추가 분담금은 지금 조합들이 겪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왜 그러냐?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조합이 지출했던 사업비와 한국별 사업비와 지금 진행 중인 조합의 사업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 중인 이 조합원들이 추후에 부담해야 될 추가 분담금이 훨씬 많다는 것은 그냥 사업비만 비교해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갔던,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비리의 정도가 커지고 있고 심화되고 있는데 정말 문제죠. 특히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업비의 구조가 시공사도 맨 처음에는 자기가 돈을 일정 부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간하고 하면 대부분 PF로 돌려버리고 자기 돈 다 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만 갖고 있냐? 금융기관 갖고 있습니다. 결국 조합 비리 잡지 못하면 금융기관의 부실에 빠질 것이고 금융기관 부실 빠진다는 얘기는 조합원의 힘으로는 이걸 처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대출이기 때문에 PF 대출이기 때문에 이미 조합원 재산은 이주비 대출로 60%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만약에 이 비리를 못 잡고 계속 갔을 때 커지게 되면 곧바로 PF를 했던 사업성을 담보로 PF했던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금융기관도 결국에는 시공사도 지급 보증만 섰지 돈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놨고 국민들 돈이겠죠. IMF 때 같으면 외자가 부족해서 그 문제만 해결했으면 됐지만 내수에서 터진 문제를 과연 이렇게 비리로 해서 센 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한 조합원들이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이게 언젠가 터졌을 때 전 국민이 이걸 부담해야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리를 잡아야 되는 문제는 곧바로 조합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철거업체 얘기를 조금 하면서 드리면 철거 비리에 관한 철거업체 그 허위 사업비나 가짜 사업비가 많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고요. 그 철거업체 중에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고철이 사라지는 얘기입니다. 철거 비리 중에서도 고철 수익금이 단 한 군데도 거의 모든 조합에 수익금이 잡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금이 그러면 얼마를 횡령했는지를 잡으려면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하나만 딱 놓고 철거업체 가서 고철 매각대, 철거업체가 대부분 그냥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고철 매각대장이 있다든지 고철 매각에 관한 수익금이 철거업체라도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거업체 쪽이라도 거기도 대부분 안 잡혀 있습니다. 왜냐? 잡혀 있더라면 세무서에도 신고가 되고 다 됐을 거예요. 수익금으로. 그런데 이것을 다 현찰로 매각입니다. 고철 거래 시장 자체가 현찰 거래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억씩 뭐 쪼개서 10억 정도의 고철이 있다 그러면 1억씩 쪼개서 10명한테 준다든지 돈 받고 1억어치 넘기고 돈 받고 1억어치 넘기고 그래서 이렇게
조성된 돈이 왜 문제냐면 여기서 무자료 거래라는 부분이 단순한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돈들은 결국은 비자금이 돼서 부패스러운 데 쓰여진다든가 뇌물로 교부된다든가 할 때 고철 탄 대금만큼 안전한 돈이 없습니다. 현찰 거래다. 고철 키로당 그래서- 얼마씩 거래됩니까? 예? 키로당 얼마 정도씩 거래됩니까? 그때 시세는 다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해마다 많이 달라요. 시세들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고철 장사들이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철 시장에도 고물상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보면 외관상으로는 뭐 지적으로 합니다만 돈 없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현찰 거래인데다가 시세도 왔다 갔다 해서요. 그때 시세 차이 이게 어느 해는 제가 그때가 몇 년도인가 한 해에 고철값이 엄청나게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주식 투자보다 훨씬 많은 돈, 그러니까 야적장이 많았던 사람들은 계속 샀으면 하도 올라가니까 출하를 안 하고 야적장이 적은 사람들은 우선 출하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한 해에 뭐 이렇게 몇십 배가 오른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중국산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으로 중국산 고철이 수입하면서 이제 다시 뚝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철업자들도 그야말로 도깨비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아놓은 고철이 상용이 엄청나게 오르면 여기서 또 나오는 차액 수입이 어마어마하고요. 미리 입도 소멸을 하는데 철거업체에게 조합은 빠지고 조합은 바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지금 잡아놓은 게 4년 후에 실제로 철거가 됐는데 가격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전도 못 잡고 좀 헤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고철 시장이 그 가격 변동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무자료 거래다 보니까 세금을 거의 안 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고철하는 사람들을 물어봤습니다. 이걸 이제 수집해서 현금 부금액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반 보물상이 있다면 보물상 중에서도 대상인 사람이 있고 한데 이제 직접 이 대상이라는 존재는 자기들이 부르는 대상은 제철소에 직접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개 보물상 이렇게 해서 자금을 미리 지원해주고 고철을 잡을 수 있도록 자금도 지원하고 예를 들어 철거 현장도 자금을 지원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철소는 대기업인데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에 여기서 무자료 거래를 해버리면 이 사람에게 전부 매출이 뜰 거 아니야. 여기서는 대기업에서 세금에서 발행할 텐데 그랬더니 1,000만 원이랍니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그냥 가져간다면 천차로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이쪽마저도 이 고철 유통시장 자체가 우리나라의 철거 시장의 하나의 비리를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인가 보면 뭐 대구지검에서 뭐 60몇 억인가 고물상 뭐 탈세 비리 수사했다고 뭐 굉장히 큰 사건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아주 작은 서울의 경우로 보면 한 군데 철거 현장에서만 나오는 고철만 전체 고철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건가 얼마나 숫자죠. 근데 그것이 자료도 없이 거래되고 거기에 매각 대금들은 대부분 비자금화돼서 그 뇌물이라든가 조합의 비리로 쓰이고 그 대가가 있죠. 그러한 부정 부패 고리 때문에 조합에는 고철 매각 대금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게 좀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철거업체가 주축이 됐던 게 최근에 지난번에 허위사업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철거에서 재미를 봤던 업체들이 한결같이 정비기반시설이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도로, 공원 뭐 등등 그 다음에 무슨 가스 공급시설, 심지어 전기 공급시설, 수도 공급시설 이런 걸 모두 다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도로하고 공원만 쏙 빼서 과거에는 이런 다 시공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합별로 계약서가 너무 다릅니다. 어느 조합은 시공사항으로 아주 정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게 안 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시공사가 하면 도만인데 정 못 뽑아먹으면 조합이 뭘 뽑아먹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산출 영역 안장할 얘기입니다. 시공사 하면 되고 시공사한테 한놈한테 이거 공사비 얼마 나오냐고 물어보면 될 일 아닙니까? 정비기반시설을 따로 시공사에서 빼내서 다른 업체에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공사비를 산출하는 영역을 또 별도로 선정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명목만 있으면 돈을 뽑아내는데 그래서 요 업체가 생겨나게 된 것도 그 태동은 대부분 사실 토목이다. 도로나 공원은 토목이기 때문에 토목하고 조경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토목이나 조경회사로 원래 성장했거나 태동됐던 회사들이 여기에 들어왔더라면 시공사에서 대신 주는 것을 예를 들어 조합이 편의에 의해서 뭐 하도급을 주세요라고 시공사에 요청해서 줬다면 괜찮은데 시공사에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 업체를 이 원래 토목이나 조경으로 성장했던 회사가 아니라 대부분은 철거업체가 만든 회사이거나 철거업체가 인수한, 급조해서 만들거나 인수한 그런 토목회사를 하나 내세워서 이 공사도 다 뺏어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거업체가 사실상 그래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포지션이, 영향력이 엄청난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철거만 할 때도 그 영향력이 엄청났고, 그것 때문에 뭐 용산에 그런 사태도 생겼지만, 참사도 생겼지만, 지금은 여전히 성장을 엄청나게 해서 이 분야까지 잠식하고 돌아왔고, 이 분야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철거회사입니다. 그런데 철거회사에 대한 근본적인 조합 쪽에 아까 고철 사라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부정부패 근본적인 가장 돈을 만들기 좋은 고철 하나로만 해도, 그런데 그러고 허위 명목 막 잡아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수사는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수사한 사례도 없고요. 참으로 답답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합 비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방할 방법도 없고, 지나간 범죄는 영원히 묻히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라간 사업비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책 반세에서는 매몰병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비리를 매몰하자는 얘기예요. 이걸 밝혀내야 되는 것이지 왜 이 사업이 안 가고, 이걸 밝혀낸 다음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조합원들이 이 고통에서 못 벗어나서 조합원들이 헤매니까 그럼 매몰을 하자. 그 비용은 근데 정부가 내겠다. 범죄를 매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랬고, 그래서 아까 그렇게 조성된 사업의 대부분은 철거회사 위주로 그런 영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철거회사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은 시장에 관여하고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들이, 자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뭐 시공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자체 장비는 결국 하도급 줘갖고 장비업자 불러서 부분 공사를 하도급 주고, 본인은 어찌 보면 조합에 잘 보여서 전체적인 이익권만 핸들링 할 뿐이지, 우리나라 굴지의 철거회사들이 자체 장비 포프레임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상태나 뭐 인쇄물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이 보면 카탈로그가 똑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장이 같으니까. 그러고 거기에다가 무슨 기획 뭐 해갖고 가면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영업만 하고 자기는 중간에 핸들링하고 이렇게 이익을 취하듯이, 철거회사가 마치 그런 꼴입니다. 자체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장비가 없다는 얘기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너무 간단해서 뭐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하도급 내려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진짜 무슨 고층 건물을 뭐 폭파공법으로 내려 앉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대단히 기술이 필요한 그 철거업계는 그걸 기술 철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술 철거 시장은 아주 취약해서 상당 부분 시장이 퇴출됐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철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만 참여를 할 수 있었어도 이 회사가 존립할 수 있는데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슨 성수대가 붕괴됐다 뭐 이런 걸 철거하고 하는 데는 그 철거업계 사람들 말하면 기술 철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버티지 못하는데, 국내 시장에서 정말 좋은 철거 시장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공사를 통해서 뭐 R&D가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게 R&D 투자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철거 시장 자체를 망가뜨린 주범이라고도 합니다. 그 철거업계, 정상적인 업계에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의 이 철거업체들이. 그래서 이게 참 그렇고요. 이게 사업비 증가가, 그리고 제기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비 증가도 증가지만 재개발 조합원들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무이자 대출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은 없는데 시공사가 계속 조합과 시공사가 짜고 무이자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끌어들입니다. 처음에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너무 쉽게 조합사 일도의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는 무이자 이주비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대출이 아니라. 그런데 한결같이 무이자 이주비의 금융비용 또는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사업비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무이자라 해서 무이자라고 입주할 때까지도 무이자인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 사업비 항목 중에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일단은 이주비를 받게 만들고 이상을 가게 만들어야 그 다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무이자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출금 이자를 뭐 이주비를 받았는데 각 대출금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합원이 스스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합이 일괄 보관하고 있고 사업비 항목 중에 하나에다가 무이자, 이주비, 금융비용 이런 사업비 항목을 하나 잡아놓고 이주비, 이자 뭐 이런 항목을 잡아놓고 한꺼번에 잡아놓습니다. 예를 들어 몇백억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리고 이 사업비 보유는 조합원한테 연대해서 부담시켜서 조합이 대신 각각이 대출받은 이주비 대출을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통장에 있는 것도 신경 안 쓰고 과연 내가 이 100억을 냈는데 그 이주비 대출 이자로 100억이 다 나간 것인지 50억만 나가고 50억은 조합이 다른 데 전용을 한 것인지 이것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한심하죠. 그러니까 조합원을 어떻게 보면 전부 속여서리고 하는 겁니다. 시공사하고 조합이. 그런 부분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증가된 사업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 혹시 취재 과정에서 이제 보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과학시험 같은 데 가시면 쉽게 볼 수 있어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냐면 깡통주택이 말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깡통주택이라는 게 대출할 때는 들어보셨지만 재개발에 깡통주택이 있다는 말씀 못 들어보셨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가락시형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니 그 15평짜리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한 6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비를 함부로 막 썼습니다. 가락시형 같은 경우 억마로 썼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재건축 결의할 때는 그 지분제로 예약을 알고 다 결의서를 찍어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도급제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지분제라는 얘기는 모든 사업비를 우리한테 몇 프로를 주고 나머지는 시공사가 알아서 시장 분양에 가져가기로 했다. 사업비가 변경되든 말든 시장의 가격이 나빠지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오르면 시공사한테 이기고 떨어지면 시공사한테 좀 불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재건축 결의를 했는데 실제로는 조합이 모든 사업비를 좌지우지 다 지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도 흥청망청 지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사업시행 계획 낼 때는 도급제로 보니까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도급제로 진행돼 왔고 도급제로 슬그머니 바뀐 거예요. 사업시행 계획은 도급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재건축 결의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내린 게 송파 구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의 내용과 달라졌으면 사업시행 인가를 안 내주는데 구청은 그냥 내줍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뭐가 잘못 자기들이 왜 당했는지 뭐가 잘못된지 잘 모릅니다. 구청은. 아니 구청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모르죠. 구청이 해줬으니까. 그래서 인가가 나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 시중 가격이 6억인데 그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다고 밝혀져. 시공사에서 막상 도급제로 진행돼 온 데다가 사업비를 통보해서 사업비를 짜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32평을 받으려면 뭐 2억 7천 정도가 필요하다 합니다. 분담금을 내야 이제 받는데 이걸 주고 이 집을 주고 34평을 받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8억 7천인데 결국 8억 7천이 이제 3, 4평 사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분양가는 얼마냐 했더니 뭐 7억 4천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7억 4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놨다면 이 사람은 이걸 들고 있는 순간 이게 깡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억 3천이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로 들은 얘기라 약간 이렇게 뭐 한 2억 얼마가 차이 안 납니다. 근데 2억 3천이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런 게 제대로 밝혀지면 이 가격은 실제로는 얼마의 6억짜리가 아니라 4억 7천짜리였던 거죠.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6억에 거래됐으니 이것을 매수해서 이 조합의 내 속사를 보지 못하고 사업비 구조를 보지 못하고 이걸 만약에 최근에 매수한 사람이 있다면 매수하자마자 일단은 나중에 더 올라갈 거고 사업비 증가가 올라가서 떨어진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2억 3천이 이 사람은 손해를 본 겁니다. 실가격이 2억밖에 안 되는 것을 깡통이었죠. 이거는 실가치는 4억 7천 기껏해야 4억 7천짜리를 이 사람은 6억에 선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인 것이 훨씬 더 불편한 일반 분양으로 갔으면 내가 2억에 살 수 있는데 조합원으로 되는 바람에 이렇게 덩텅이를 쓰는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있으라 망하는 조합원 지분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이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표현해요. 저도 그래서 깡통주택이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우리 재개발이 바로 깡통이구나 해서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재개발은 처음 등장하는 용어들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정말 깡통주택이 있구나. 딱 비교해보면 조합원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들도 상당 부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전에부터 그쪽에 사업성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조합원들은 뭐 투기업자나 부동산업자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옛날에 비리가 어떤 시절을 기억해서 그렇지 지금의 비리 구조화에서 가락시정 재고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오는 수익성이 안 나오는 일이었거든요. 그게 6억 간다는 게 관념적으로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사업식 인가가 나오고 나서 사업비 통보를 딱 바꿔보니까 깡통주택이 수백 채 생겨났습니다라는 얘기를 조합원들이 합니다. 참 답답할 일이죠. 근데 앞으로는 계속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왜 안 고쳐지냐면 서울시가 우선 서울시 같은 경우 다른 시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장 자유가 되는 게 클린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서 마치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처럼 많은 부분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비, 허위 사업비 항목도 그렇고 어쩌다 있을 수 있는데 마치 모든 조합이 있는 것처럼 항목들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영역계약서를 공개해라 아니면 사업시행 계획서를 공개해라, 뭐 공개율도 클린업 시스템에 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참으로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예요. 서울시가 정책적인 비난을 안 받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말에 그 조합의 비리 실태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서울시가 실태 조사를 하겠다, 현장에 뭘 파견하겠다 하더니 그 뒤에 바로 나온 게 클린업 시스템이 떴던 게 충격적인 게 떴습니다. 모범 사례, 칭찬 사례, 우수 조합을 선발한다. 그래서 뭐 지원도 하고 뭐도 한다고 썼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시험차는데 그런 자반적인 조합원들의 어떤 노력이나 움직임을 이걸로 덮어 씌워버리려는 게 아닌가. 조합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는 모범적인 조합이 있고 칭찬을 할 만한 조합이 있다. 뭐 최근에 이걸 포기했다는 제가 신문기사를 봤습니다만은 와, 서울시 역시 서울시답다. 발상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비리가 있다고 하면 정말로 그게 뭔지를 실태 조사를 해서 뭐 상당한 예산을 썼다고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서 나온 문제가 뭐고, 근데 별로 잡아낸 것도 없어요, 실태 조사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이게 뜨더라고요. 참으로 문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제는 반드시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스템 문제점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만 제대로 해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클린업 시스템이 정비업체가 주장하는 내용, 정비업체가 애당초 기획했던 내용대로 기획이 되고 정비가 됐으면 지금쯤은 2010년도 10월이면 벌써 만 4년이 지났으면 최소한의 클린업 시스템의 문제점이 4년 동안 계속 누적됐고 드러났는데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 내일신문단이 잘 쓰시면 이 문제가 좀 정말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만 고쳐도 서울시가 아예 자율 기능에 맡겨서 모든 문제를 밝힐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이걸 오히려 통제함으로 해서 한 틀 속에 넣어버림으로 해서 심지어는 클린업 시스템의 모든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 조례로 클린업에다 하게 해놨기 때문에 마치 여기에 있는 것만 비율을 맞춰주면 죄가 안 되는 것처럼 항변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정비 안 되는 것처럼. 클린업 시스템에 사업시행 계획서가 항목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조례 보십시오. 근데 내가 어떻게 내 범죄 의도가 없습니다. 또 이 범죄 고의를 부인하는 거죠. 그럴싸합니다. 실제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는 어차피 형사범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게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부인해버리면 무혐의로 나갈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고. 그래서 참 그게 문제였고, 제가 작년에 그래서 정말 답답해서 서명결의서 공개를 안 했을 때 국토부에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누가 관리 감독해야 됩니까? 라고 질의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인가청이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가청이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실적인 얘기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정책의 중앙 이반 부서이긴 하지만 뭐 인가원부에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니까 서명결의서 공개하지 않으면 누가 감독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인가원청이 관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 제가 공문을 띄워봤어요. 혹시 서명결의서에 관해서 단소한 실적이 있거나 이것의 주범이 정비업체에 대해서 행정 지도나 감독을 하는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없을 걸 알지만 25개 구청의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77조는 사업체 계획이나 완성 계획이 법규에 맞지 않거나 할 때는 임원 그 해당 업체에 행정 지도나 감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원의 개선 권고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조합장이 뭘 안 지키고 어느 이상 안 지켜요. 그러면 법 77조 1에서 감독할 수 있고, 행정공무원 도시정비법은 잘 돼 있습니다. 뭐냐면 뭐 그 공무원은 거기에 현장 지도하는 공무원 뭐 공무원증을 뭐 조사 공무원증을 폐용해야 되고 뭐 어쩌고 뭐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폐용하고 나가서 관리 감독으로 사례가 과연 있느냐? 한 건도 없답니다. 한 건도. 그럼 그 법은 이미 사문화된 것이죠. 없는 거예요, 그 법은. 국토부에서는 만들었지만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 그 법은 아예 뭐 있으나 말하고. 왜냐면 그 감독해야 될 그분들이 지도를 받아서 클럽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그냥 스승을, 제자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서울시 행정이 관련 업계에 장악을 당했거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말 씁쓸합니다. 다른 데는 그런데도 다른 데서는 서울시의 거를 배우려고 할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더 취약할 거니까. 질문 좀. 예. 그 2010년인가? 철거는 시공사가 하는 걸로 법이 개정됐. 네, 2010년 4월 15일. 근데 그 이후에 본계약을 맺으면서도 철거 사업을 갖다가 따로 계약을 했다는데, 따로. 그러니까 그 시공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조합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강제.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등포 같은 경우가 지금. 거기는. 가계약은 그 전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시공사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영등포 1자 4는. 시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근데. 예. 근데 따로 했어요. 아니요, 따로 한 게 아니라 시공사가 했다니까요. 근데 시공사가 철거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시공사가 철거 업체에다가 계약을 했어요, 거기는. 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면, 철거는, 그리고 거기는 이 규정 적용받지 않는 조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된 조합에 한해서예요. 이때 이후에 설립 인가된 조합. 근데 거기는 그 전에 설립 인가된 조합이 아닌데, 그 이전에도 시공사에 철거를 맡긴 조합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철거가 하는 걸 수도, 전기, 가스 이걸 허위로 따로 분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다행히 국토부의 그 관리 감독도 이때 이후에 철거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다, 이거 분리하면 안 돼. 이건 철거에다 포함되는 사항이고 이런 것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공고할 때는 그나마 아닌데 이게 전파가 되냐고요. 용산이 상담 3하고 5가 이게 영산구청이 지시를 한 거예요. 계약을 따로 했잖아요. 따로 했다니까 어디 나니까 조합장. 다 허위계약이라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더니 지난번 허위계약이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공공관리하에서는 국토부도 그렇고 이거 여기 다 포함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국가기관도 답변하고 있어요. 시공사 가서 똑같은 내용으로 따지니까 그 부분에 철거와 관련해서는 본 계약 시 그거는 예외 조항을 해서 조합에서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걸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시공사 주장입니다. 그 부분 제가 아주 저기한 거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표준정만 설명드려야 돼요. 정관을 악용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정관이 아주 엉터리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공사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아니요. 지작물 철거에 관해서 정관에 어떤 게 나오냐면 주장입니다. 청소를 아니에요. 이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거 안 지금 지작물 요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작물 철거에 관해서 제가 왜 이놈들이 어떤 규정을 악용하냐면 이게 제가 표준정만 이거다. 36조에 36조 3항이에요. 사업시행구역 안에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표준정만입니다. 그런데 아까 통신, 전기, 급수, 수도조, 다음 도시가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딱 묶어서 대부분 조합이 뭐라고 하냐면 지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정비기반시설이 정확히 얘기하는 이런 걸 이걸 공급시설이거든요. 공급시설은 당연히 이 공급시설을 관리하는 수도사업소나 통신회사나 전기 한전이나 수도사업소나 가스공사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붙어있는 것은 미안하지만 공급시설이 아니라 지가 집 지으면서 지가 건축에다 했던 사용시설이라고요. 공급자로부터 따다가 쓰기 위한 시설이었다고요. 사용시설과 공급시설은 근데 요 규정이 마치
수도 전기계에서는 따로 분리해야 됩니다. 라는 걸로 악용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말을 슬그머니 바꿔서 지장물이라는 말로 바꿔놨다고요. 근데 심지어 오 변호사도 조합원 총회 사회를 많이 보는 분인데 이거는 따로 한대요.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요. 표준정관을 만드는데 공급시설과 그러니까 사용시설도 왜 모르느냐 그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조합 비리 중에 이제 지금 비리 얘기만 했고요. 또 행정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끝을 내려갑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재개발이 되면 조합이라는 것은 뭐니 해도 토지 등 소유한 조합원 주택을 먼저 짓고 두 번째로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아무리 좋은 개발을 해도 내 집을 쫓겨나는 개발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일반에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처분이라고 하는데 48조 1항 2항이 조합원 무장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3항이 이 외의 것을 일반에 분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분양을 받을 수가 없는 재개발을 합니다. 어디서? 정책2관관서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 동네는 아주 작은 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작은 집들로. 그런데 정비 계획을 내려보낼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34평을 뭐 200세대 짓고 24평은 50세대만 짓고 48평을 무슨 뭐 200세대를 지어라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격 평가를 다 해보니까 24평짜리가 예를 들어 24평짜리가 뭐 2억 4천이다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 근데 이 중에는 전체 조합원 중에는 이 가장 작게 공급하는 이 평수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전 조합원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2는 이것도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개발은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일반 시공사를 위한 어떤 사업자를 위한 개발이지 자기 조합을 만드는 의미도 없고 내가 정비 계획을 내려보낼 때 이런 엉터리 계획을 내려보내갖고 실제로 그래서 아니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7평밖에 안 되고 내가 살고 있는 게 12평이다. 그러면 내가 12평이나 7평짜리 짓게 해달라. 그러면 나는 겨우 들어갈 수 있다. 새 집으로 들어가겠다. 이러면 정비 계획 변경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돈을 다 갖다 써버렸고 조합원들은 맨 처음에는 감각적으로 재개발이 되면 뭔가 집이 하나 뚝 떨어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정비계획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게 지역 실정에 지금 소유권에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이루어졌던 것이 많아서 이 부분도 대단히 그 문제점 중에 하나고 조합에 취재하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꼭 한번 조합별로 보십시오. 실제로 쫓겨나는 재개발이지 조합원을 위한 재개발 아닙니다. 그 부분을 다음 한 번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거는. 일단, 근데 뭐, 강의할 일은 아니고, 그건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수고하셨습니다.